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AI와 미래 국방 환경입니다. 네, 최근에 KF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있거든요. AI 시대 미래전장 환경 대응을 위한 국방 디지털. 이 영상 속 핵심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AI가 국방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가 뭘 풀어야 하는지, 그런 숙제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이 보니까 AI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또 한국의 AI 기술 현황, 이걸 국방에 적용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기술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I 시대의 데이터 확보나 디지털 전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영상 초반에 AI의 본질을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더라고요. 네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예측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자동화한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면 고양이를 딱 그려내는 것처럼요. 네, 핵심은 그거죠. 패턴이 존재하고 그 패턴을 학습할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AI는 그걸 배워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가 명확하다면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구글의 알파 이불브처럼 아예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기술, 예를 들면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TPU라고 하죠. 그 효율을 30%나 향상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와. 스스로 코드를 짜고 개선하는 재위적 계산, 이런 게 가능해지면 정말 인간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개선한다니? 야,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요. 특히 이런 AI 기술 발전 사고 맞물려서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아요. 지난 30년보다 최근 3년의 발전이 더 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대체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AI와의 결합입니다. 로봇의 두뇌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진 거죠. 아, 여기에 더해서 체화된 AI, 영어로는 Embodied AI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화된 AI요? 네, 기존 AI가 주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학습했다면요.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직접 세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부딪혀보면서 체험을 통해 배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직접 체험하면서요? 네, 이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뭐랄까 월드 모델을 스스로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체험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배운다?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영상에 로봇 시연 장면이 나왔는데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구글 딥마인드의 알로하 로봇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사람이 시연자가 돼서 특정 동작, 예를 들어 새우를 요리하는 동작을 한 5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요. 네. 로봇이 그걸 보고 따라해서 85%에서 90% 정도 확률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 복잡한 코딩이나 알고리즘 개발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로봇 하나에 이런 동작 가르치려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매달렸을 텐데 이제는 단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방학습의 위력입니다. 코딩 없이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로봇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대? 와, 이건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로봇 여러 대가 있으면 학습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 덕분인데요. 아, 전이학습. 네, 쉽게 말해서 로봇 한 개가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로봇들한테 즉시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로봇 1000대가 각기 다른 동작 하나씩을 배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로봇이 1000가지 동작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만약 10,000대가 있다면
하루 만에 만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학습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야,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정말 극대화되는군요. 거기에 시간 압축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진다고요? 가상현실을 활용하다던데.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엄니버스 같은 소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상 환경은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한 물리법칙, 중력이라든지 마찰력 같은 게 적용되거든요. 네. 우리가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캐릭터 머리카락이 막 자연스럽게 흩날리거나 물체가 부서지는 게 되게 사실적이잖아요. 그게 다 이런 물리 엔진 덕분입니다. 아하. 이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이 실제로 훈련해야 할 환경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컴퓨터 안에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로봇들을 동시에 투입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가상 환경 10만 개에서 로봇들이 각각 10시간씩 훈련을 한다면 현실 시간으로는 단 10시간이 흘렀지만 총 100만 시간 분량의 학습 데이터를 쌓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와, 10시간 만에 100만 시간 학습 효과라. 모방학습, 전이학습, 시간 압축. 이렇게 AI가 배우는 방식은 정말 우리 생명체가 배우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르군요. 네, 그렇죠. AI한테 아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랑은 전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걸릴 일을 AI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년치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AI가 어떤 특정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데이터 속의 패턴만 존재한다면 AI는 언젠가 그 패턴을 찾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또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이게 결합되면서 로봇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추론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로봇처럼 왜 나한테 사과를 주었니? 이렇게 물으면 주변 상황을 딱 인식하고 식탁 위에 먹을 거지 사과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답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이야. 예전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걸 처리해서 다시 음성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음성 자체를 바로 처리하는 기술, 보이스 투 보이스가 나와서 그런 지연 시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2억에서 3억 원대로 비싸고 배터리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당장 대중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영상에서는 빠르면 3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3년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이런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5년 안에 AGI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한다고 전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은 AGI 시대가 오면 적어도 일하는 인간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급진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예측 속에서 그럼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도 나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거대 모델 경쟁에서는 좀 뒤처졌으니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좀 작은 AI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죠. 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영상 발표자는 이런 시각이 AI 기술의 본질을 좀 오해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점에서 오해라는 건가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 아닌가요? 우선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모델들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해서 여러 방면에 능통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말로는 기반 모델이라고 하죠. 이걸 지향합니다. 아, 기반 모델. 네. 심지어 예를 들어 단백질 구조 예측에 특화된 것처럼 보이는 알파폴드라는 모델조차도요. 내부적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들과 똑같은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가 바로 현재 AI 발전에 이끈 핵심 기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특화된 모델 같아 보여도 그 근본 뿌리는 강력한 범용 기반 모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소형 모델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강력한 거대 모델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증류, 영어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대표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거대 모델을 선생님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이 그 선생님의 답변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아하. 거대 모델이 가진 지식의 정수, 앱기스만 쪽 뽑아서 작은 모델로 옮겨 담는 거죠. 또 모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의 정밀도를 좀 낮추는 양자화, 퀀티제이션 같은 기술 역시 원본이 되는 우수한 거대 모델이 있어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초가 되는 튼튼한 거대 모델이 없으면 그걸 응용하는 단계인 소형 모델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특히 국방이나 의료처럼 국가 안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분야에서는 외국에서 만든 AI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 F-35를 사오더라도 마음대로 뜯어보거나 핵심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AI 두뇌를 외국에 맡겨버리면 유사시에 우리가 통제당할 수 있다는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이 기반 모델을 구축할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종속성을 피하고 진짜 AI 주권을 확보하려면 자체적인 거대 모델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의 비관론과는 달리 영상에서는 한국이 이 거대 모델 경쟁에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LG의 엑사원이나 업스케이지 같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자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수천 장 규모로 사용하면서도 세계적인 성능 평가에서 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죠. 맞아요. 최상위 모델들이 GPU를 수만 장, 수십만 장씩 쓰는 거랑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효율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강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몇 가지 중요한 강점들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한국이 서방 진영의 핵심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IT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디지털화 수준이 높고 덕분에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네. 셋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를 빼면 거의 유일하게 자체 포털과 검색 엔진,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검색 서비스가 있다는 걸 넘어서요. 방대한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규모 분산 처리 기술과 경험, 그리고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매일 수억 페이지의 웹문서를 긁어와서 그걸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로 보여준다는 건 사실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렇군요. 넷째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보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미중 갈등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 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열쇠는 결국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AI의 재료는 결국 데이터고 그 데이터는 대부분 기업이나 조직 내에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영상에서는 그래서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배우고 이분들이 외부의 AI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모델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포스코 사례가 정말 좋은 예시죠. 아, 포스코 사례 진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철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스코 내부 전문가들이랑 AI 기업이 손을 잡고 고로 운영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을 절감했다니, 야,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혁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년간 쌓여온 철광석 종류, 코크스 품질, 온도, 습도, 풍량 같은 수많은 변수 데이터 속에서 최적의 조합 패턴을 AI가 찾아낸 거죠. 네. 그런데 이 눈부신 혁신 사례가 우리 국방 분야의 현실과 비교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AI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힘을 발휘하는데 과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쌓고 있는가? 포스코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군도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K9 자주포 사례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실제 야전에서의 운용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포탄으로 쐈을 때 명중률이 어땠는지,
또 어떤 부품이 주로 고장나는지 같은 실사격 데이터나 운용 데이터는 전혀 쌓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제조사가 만드는 과정에서의 데이터는 있겠지만 일단 군에 납품되고 나면 그 이후의 데이터는 그냥 단절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AI를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하거나 더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세우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이더라고요. 최고라고 자부하는 무기체계에 실제 데이터가 없다니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게 K9만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AI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점이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학습할 대상 자체가 없고 당연히 어떤 패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어떤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인 거죠.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전장 관리 시스템 사례가 나왔는데 적군과 아군의 위치, 병력 규모, 무기 종류, 실시간 전장 상황, 기상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싹 다 통합하고요. 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 몇 초 만에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안이나 대응 전략을 지휘관에게 추천해 준다는 거였죠. 네, 바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모든 무기체계와 센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개별 시스템들이 그냥 따로 놀거나 중간에 무전이나 팩스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 끼어들면 데이터 흐름 자체가 끊겨버려서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영상에서는 일본의 그 오래된 팩스 문화를 비판하면서 과연 우리 군이나 공공기관은 얼마나 다른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국방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는 이른바 이중과제라고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 전환, AX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그보다 먼저 철저한 디지털 전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거나 쌓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DX 없는 AX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리터러시의 부재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상 발표자가 군 관계자분들한테 웹사이트 방문자 분석의 가장 기본인 로그 데이터가 뭔지 아는 분 계시냐고 물었을 때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일화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로그 데이터요? 네, 로그라는 게 원래 배의 항해 일지를 뜻하는 말에서 왔는데 IT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 기록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고 어떤 페이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등을 다 기록한 데이터죠. 이 로그를 분석해야만 서비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어떤 메뉴를 이용하다가 불편을 느끼는지, 어떤 기능이 잘 안 쓰이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할 때 답답해서 우왕청심만 먹고 접속해야 한다는 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런 셈이죠. 국방 분야의 데이터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같다는 지적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쌓이지 않고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활용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은 처음 만들 때부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또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아날로그 방식이나 뭔가 단절된 시스템이 끼어들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AI가 활약할 무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국방 디지털 혁신이나 지능 정보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제대로 쌓고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의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자들은 과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시대의 국방혁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AI는 분명 국방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아주 탄탄한 디지털 기반 위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체계적인 데이터의 축적과 통합,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로 국방 분야의 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뭐 특정 분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분야나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나에 그냥 흩어져 있거나 제대로 쌓이지 않아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패턴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 숨겨진 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발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혁신이나 놀라운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는 바로 여러분 주변의 그 데이터 속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